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소크라테스가 종교적인 혁신을 하는데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어떤 신을 데려온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불완전했던 그거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종교 개혁을 이루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카이노스와 네오스라고 하는 이 긴장 상태를 좀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원자보다 깨기 힘든 게 편견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로서 아주 적합한 롤랑 바르트의 현대의 신화라고 하는 책에서의 서문에 나오는 얘기를 좀 해드릴 테게요.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냐면 현실의 거짓된 자연스러움. 저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에서의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역사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둔갑시키는 신이 뭐냐면 권력이죠. 기득 권력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이 필요하냐면 이 모든 이데올로기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이 중요한데, 이것을 현실 권력이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이 롤랑 바르트의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본인이 왜 이 책을 썼느냐, 현실의 거짓된 자연스러움, 뭡니까? 이데올로기, 이념입니다. 저희를 옥죄고 있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일까요? 제가 신화라고 붙여본 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롤랑 바르트가 얘기하는 신화는 이데올로기거든요. 거짓된, 현실의 거짓된 자연스러움입니다. 한국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능력주의 사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자기를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실패의 원인은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기득 권력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데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런 능력주의를 이데올로기화 해가지고 저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화하게 되면은 정치 권력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사람이 21세기 자본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하는 불평등의 부등식이 있습니다. R이 G보다 더 크다. 한국 사회가 그런지 안 그런지 저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R이 뭐냐면, 이 토마 피케티는 그 21세기 자본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부등식이, 이 불평등의 부등식이 자기의 이 책을 하나의 식으로 요약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속에. R은 뭐냐면 연간 자본 수익률입니다. 주물주의 건물주라고 얘기하죠. 배당률이 있고 이자가 있고 그 수익률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R입니다. G는 뭐냐면 연간 경제 성장률, 소득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 사회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자본 소득률이 큽니까? 아니면은 연간 소득률이 더 큽니까? 자본 수익률이죠. 자본 수익률은요, 은행에 넣어놓으면요, 이건 잠도 안 잡니다. 계속 돕니다. 돈은 굴려야 자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도 R이 G를 넘어간 지가 너무 오래돼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 잘 만나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한국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세습 사회로 된 지 오래예요. 그런데 왜 자꾸 능력주의 사회라고 이런 기존의 언론에서는 떠들어대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고생이 되는 거예요.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 개발의 논리가 나오는데 저건 신화입니다. 개발을 안 해가지고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좀 이해하세요. 그냥 한국 사회 정치 권력이 후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쟁은 일상고 민생은 뒷전이고 국민의 소리는 외면하고
마이웨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오늘은 좀 이해를 하시고요. 과학의 가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과학이 가치 중립적일까요? 여러분들 황우석 박사의 과학 사기 사건 아시죠? 그런 전문가들의 사기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과학도 민주화돼요. 가치 중립적이라고 과학을 얘기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 이게 바로 기득 권력의 힘이거든요. 이것도 이데올로기입니다. 소비자 주권의 신앙. 여러분 소비하실 때 주권적으로 소비하십니까?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가 이미 얘기했지만 저건 거짓말입니다. 엄청난 기만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홈쇼핑을 보시고 나면 욕망의 구체질 이론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사고 싶죠. 하나라도 사신 분 계시죠? 저도 집에 있습니다. 미쳤지? 내가 왜 샀을까? 그게 바로 소비자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만의 이론제, 그걸 우린 신화라고 하는 것이죠. 저런 신화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따져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배를 원샷하고 죽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한국의 이데올로기의 승리였던 겁니다. 그걸로 득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진짜 아닌지 그런지를 우리는 고전을 직접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이 시대에는 다종교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요.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원시 역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원죄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원죄는 뭐겠습니까? 결국 아주 교활한 뱀이 이브에게 접근해서 안 죽는다. 그것은 야훼께서 너희들이 이걸 먹게 되면 야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을 아시고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즉시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보내서 이 두 사람은 결국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출발을 하는 출산과 배상과 노동이라고 하는 징벌을 갖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게 되는 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왜 선악을 아는 게 죄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뭐가 선이고 악인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유명한 사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왜 권장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선악을 아는 것이 원죄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야훼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암사자가 사냥을 한 먹이를 수사자가 와가지고 뺏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자가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 스스로 이 동물들을 잡아먹지 못하고 내 암사자가 잡은 것을 나는 이렇게 모임승치 하면서 사는 내 삶은 무엇일까? 이러면서 고민하지는 않죠. 하이에나가 와서 그것을 뺏으려고 했을 때 하이에나를 물리치면서도 난 좀 나눠 먹어야 되는데 너무 내 배만 채우려고 해라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선악과를
그러면 야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않은 이런 동물처럼 사는, 짐승처럼 사는 삶을 아담과 이브에게 원했던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원하셨던 것일까?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은 이들이 동상 가운데에 있는 생명의 나무까지 소멸될까봐 차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선악을 안다는 진리 개념하고 생명나무라는 영원성, 그래서 영원한 진리가 바로 신의 개념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않아서 짐승처럼 사는 삶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그렇다고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삶으로써 야훼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원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면 신이 원했던 제3의 가장 이상적인 에덴 동산의 인간은 어떤 존재였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원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신에게 복종하는 인간, 신은 그것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이 최초의 두 인간이 아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악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 현실 세속사회 국가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신만이 독립적 선악 판단을 금지하는 것일까요? 그걸 경고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하거든요. 세속적인 선악에 대한 독립적 판단을 우리가 보통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정의라고 얘기하고요. 정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율리아에서도 얘기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준법.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세속적 선악 판단은 정의고 정의는 곧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사적인 가치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국가가 가만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창세기적인 원리로 개인의 시민들의 독립적인 정의에 대한 판단,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놨지만 그럼 국가의 법은 정의로운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도 신적인 창세기적 원리로 저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그러한 후예로서, 즉 선악과를 먹은 후예로서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국가는 그 공권력을 통해서 시민들을 감옥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법은 정의로운가? 라고 하는 거죠. 안티고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티고네 문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관용구가 있는데요. 안티고네 문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개인의 양심과 국가의 준엄한 법 간의 대립을 얘기합니다. 좀 더 어려운 얘기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연법과 실정법 간의 대립을 안티고네의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이든 어디든 안티고네의 문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에 자연법과 실정법 간의 대립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이따 자연법하고 실정법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티고네에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포클레스의 이 상도자 비극 작품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이디푸스와 있죠. 네, 아주 저는 정말 이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중에 최고의 비극 작가는 소포클레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이디푸스는 장난이 아니죠. 네, 정말 자유의지와 운명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오이디푸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안티고네라고 하는 비극 작품이 있습니다.
이 안티고네라고 하는 이 작품이 이 소포클레스의 3부작 중에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이디푸스는 결국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도 등장하지만 부친살의 근친상간, 즉 자신의 아버지인 라이우스를 모르고 죽였고, 모르고 자기 어머니와 살면서 아들, 딸 넷을 낳습니다. 아들 둘을 낳는데 쌍둥이 형제고요. 그 다음에 딸이 누구냐면 큰 딸이 자매인데 안티고네, 그 다음에 이스메네가 있어요. 네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오이디푸스가 결국에 자신의 운명의 비극을 알고 두 눈을 스스로 멀게 하고 그리고 추방령을 받거든요.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서는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무덤을 테바이하고 아테나이의 국경지에게 두면서 아테나이의 왕이었던 테세우스 왕이 자신의 무덤을 잘 비밀을 보장해 주는 한 이 테세우스가 다스리는 아테나이는 번성할 것이다 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오이디푸스가 생애 마지막을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티고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안티고네는 내용이 이 안티고네의 핵심적인 쟁점이 뭐냐면 폴리네이케스의 매장 사건입니다. 등장인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티고네가 두 자매 중에 언니고 이스메네가 동생이고 크레오는 누구냐면 외삼촌이에요. 오이디푸스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이오카스테의 처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우리디케가 있는데 크레온의 아내입니다. 왕비입니다. 하이모는 누구냐면 크레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하이모는 또 안티고네하고 또 바코난 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테이레시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테바이 계열의 예언자인데 눈먼 예언자입니다. 이 테이레시아스가 왜 눈이 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을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9금이라 좀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자, 그 다음에 이 폴리네이케스하고 에테오클레스가 있는데 쌍둥이 형제입니다. 폴리네이케스가 형이고 에테오클레스가 동생인데, 본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티고네가 시작하기 이전에 오이디푸스가 결국 자신의 두 눈을 멀게 하고 스스로 자청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테바이의 왕의 자리가 비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공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에테오클레스하고 폴리네이케스가 이 형제들이 우리가 교대로 다스리자 그래가지고 폴리네이케스 형이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에테오클레스가 다스리고 이런 식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역시 보면은 동생들이 욕심이 좀 있죠. 에테오클레스가 그것을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형인 폴리네이케스를 갖다가 테바이에서 쫓아내버려요. 폴리네이케스가 굉장히 화가 났겠죠. 아르고스라고 하는 나라로 가가지고 그 원치 않는 결혼을 합니다. 왜? 사위가 돼가지고 아르고스의 군대를 이끌고 테바이를 쳐들어와가지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그 불행한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폴리네이케스가 테바이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투를 벌이는데 처음에는 폴리네이케스가 졌어요. 두 형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내일 둘이 1대1로 결투를 벌여가지고 산 사람이 다스리는 걸로 하자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둘이 같이 찔러가지고 동시에 죽었습니다. 찔러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테바이에 다시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자리를 누가 들어오게 되냐 그러면 바로 크레온이라고 하는 이오카스테의 처남이자 그 다음에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의 외삼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왕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법통을 잘 이은 것이 아니고 어부지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크레온은 아무래도 왕의 권위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도 담겨져 있었을 텐데, 그래서 포고령을 내립니다. 어떤 포고령을 내리냐 그러면 조국의 적은 친구가 아니라,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 폴리네이케스가 아르고스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조국인 테바이를 치러 왔기 때문에 폴리네이케스는 매장도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놓냐면
들판에 버려가지고 새와 개의 먹이가 되도록 만들어라라고 합니다. 만일에 이것을 어기고 누군가가 매장이나 장례를 치르다가 걸리게 되면은 사형이다라고 하는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폴리네이티스에 대한 매장과 장례 금지를 국법으로 내세우게 된 것이죠. 대신에 에테오클레스는 조국 테바이를 지키다가 죽었잖아요. 성대하게 매장을 해주고 장례를 치르는 일을 해주는 거죠. 참고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이 매장과 장례는 누구의 역할이었냐 그러면은 여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안티고네하고 이스메네가 안티고네 이 작품의 시작에서 둘이 논의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오빠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안티고네가 이스메네한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오빠가 지금 저기 들판에서 새야 개 먹이가 되고 있는데 가서 우리가 매장도 하고 약식장도 치러주자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메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언니한테 얘기하는 거죠. 안티고네한테. 첫째, 우리는 여자들이며 남자들과 싸우도록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우리는 더 가남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일들과 더 쓰라는 일에 있어서도 복종해야 해요. 그래서 나는 이번 일은 어쩔 도리가 없을 만큼 지하에 계시는 분들께 용서를 빌고 통치자들에게 복종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종 개념이 계속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될 겁니다. 이스메네는요, 이 사람 안 하나요? 자신의 오빠인 폴리네이티스를 매장하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크레온, 왕이 된 크레온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되니까요. 자기 복종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알았다, 나 혼자 간다. 그래가지고 안티고네가 처음에 이렇게 가서 살짝 흙으로 덮는 약식 매장을 합니다. 그때 파수꾼들이 발견을 못했는데 나중에 발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왕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냐 그러면서 제비 뽑아가지고 갔는데, 잘 아시다시피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죽을 형상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안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골멘 소리를 하면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무슨 뭐 돈을 받고 이런 건 아니고 분명히 지켰는데 보니까 누군가가 매장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런 일을 한 자를 잡아오도록 하라고 그래가지고 더 정말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다시 안티고네가 이 매장은 했지만 장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식 장례를 또 치르기 위해서 왔다가 제주를 3번 붓는 과정에서 현장법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이 안티고네, 지금 조카인 안티고네가 외삼촌인 크레온에게 끌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너가 국법으로 제시된 이 포고령을 어길 수가 있었느냐라고 이 크레온이 안티고네에게 따져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포고를, 즉 폴리네이티스에 대한 매장과 장례를 금지하는 포고죠. 그 포고를 나에게 알려주신 있는 제우스가 아니었고 하계의 신들과 함께 사는 사실은 정의의 여신께서도 사람들 사이에 그런 법을 세우시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죽은 자를 매장하고 장례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신들의 확고부동한 불문율이라는 것이죠. 근데 죽게 마련인 한낱 인간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명령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를 하데스로 보내는 고대 그리스의 이 풍습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영원히 사시는 신들의 불문율로서 명령이었다. 신의 법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낱 인간에 불과한 당신이 내린 그 포고는 뭡니까? 인간의 법이죠. 인간의 법이 신의 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냐?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카와 외삼촌이 지금 법천학적 입장이 완전히 대립이 되면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크레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 행위에 따른 그러한 어떤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와 있어서 이제 사형을 언도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안티고네의 약혼자인 하이몬이
약혼자를 구하기 위해서 구매운동을 벌이려고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포고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든지 도시를 세운 자에게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마땅히 종용해야 한다. 부당한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령인 이상 종용해야 된다는 거죠. 악법도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티고네에서 클레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또 불복종보다 더 큰 악은 없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도시를 파괴하고 집들을 쑥대 맡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2500년 전에 쓰여졌던 비극 작품인데도 굉장히 생생하게 지금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고전은 그래서 그냥 이미 죽은 그런 오래전의 경전이 아니고 살아있는 책으로 우리가 읽혀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이몬이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다른 사람도 쓸만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만 옳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매우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또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사람에게 속한 국가는 국가가 아닙니다라는 하이몬의 얘기에 아버지인 이 크레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는 통치자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냐. 즉 루이 14세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진이 곧 국가다. 그랬더니 그거는 사막에서나 하는 독재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러면서 해가지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이몬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약혼자인 안티고네의 구명운동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안티고네하고 이스메는 어떻게 되냐면 이 크레온이 안티고네에게 이런 형벌을 내립니다. 뭐냐면 석굴에 가두라고 하고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만 음식을 줘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큰 문제죠. 왜냐하면 산 사람을 일종의 지옥인 하데스에 내려보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죽은 사람은 하데스로 보내지 않고 산 사람을 하데스로 보내는 거, 이거는 정말 신들의 그 오랜 불문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정말 크레온의 학법이었던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테이레시아스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이 예언자가 등장해서 신들이 제사를 받지 않고 그리고 당신이 이걸로 인해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크레온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을 해서 지금 석굴에 갇혀있는 안티고네를 풀어주고 그리고 죽은 폴리네이케스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미 때가 많이 늦은 상태였어요. 왜 그랬냐면 하이몬이 안티고네를 구하려고 석굴에 갔습니다. 석굴에 도착해서 보니까 안티고네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목을 메고 자살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약혼자의 죽음을 본 하이몬이 굉장히 격앙됐겠죠. 그때 아버지 크레온이 석굴에 와가지고 그 안티고네를 찾습니다. 하이몬이 안티고네를 안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힘을 뱉고 그리고 자신의 칼로 죽이려고 이렇게 좀 그러죠. 좀 젊으니까 흥분을 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뽑는 상태에서 크레온이 날렵하게 피해버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 하이몬이 굉장히 독특하게 죽는데 그 긴 칼을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의 옆구리를 칼에다가 밀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리아스에서도 보면 아이아스가 그런 식으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몸을 칼에 던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아들 하이몬이 그냥 그 석굴에서 죽어버린 거죠. 이 하이몬의 죽음의 소식을 지금 궁전에 있었던 이 왕비 어머니 에우미니케가 듣고 에우미니케도 또 칼로 자살을 하고 납니다. 그랬더니 크레온이 어떻게 되냐면 조카 잃은 것도 조카 잃은 거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었죠. 그리고 자신 아내도 잃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인간은 겪고 나야 깨닫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를 빨리 하데스를 보내라고 하면서 매우 괴로워하면서 이제 이 작품이 끝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안티고네를 통해 가지고 안티고네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결국 이 안티고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과 실정법 간의 대립이라고 했습니다. 잘 드러나 있듯이 지금 여기에 이 크레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고령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국법이고 실정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왜 악법이냐 그러면 결국 죽은 자를 장례 지내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신의 법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악법이죠. 안티고네는요 이러한 악법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악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안티고네를 통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법철학적인 논의로 와가지고 이 법률실증주의하고 자연법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서 5분 쉬고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되뇌어셔가지고 이건 외워두시면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셔서도 아주 교양을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법실증주의하고 자연법주의. 보통 우리가 법실증주의를요 법률실증주의라고도 얘기하고 실정법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형식적 법치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법률실증주의에서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원이 나왔습니다. 이 자연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티고네에서 살펴봤던 신의 법입니다. 이거는 아주 보편타당한 아주 이성의 법이죠.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나눠놓고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눌 텐데 이게 이제 법철학적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 논의가 법철학적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부정의한 법도 법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롭지 않은 법의 지위죠. 과연 이걸 법이라고 해야 할까? 도대체 법은 무엇인가? 제가 여기 법의 두 가지 구성 요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은요 양대 기둥으로 받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 비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인데 법은 우리가 이제 공권력 그러듯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의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 강제성으로서의 힘입니다. 안 지키면 그만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 페이토라고 얘기하는데 설득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의죠. 그리고 정당성입니다. 법은 강제력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법이 갖고 있어야 될 건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갖춰야 될 두 가지 필요 충돌 조건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법률실증주의는요 정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이 불의하든 불의하지 않든 정의롭든 정의롭지 않든 따지질 않습니다.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한다는 것이냐 그러면 법의 규범력, 법의 실행, 법의 강제성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악법도 법인 거예요. 법률실증주의는 그렇습니다. 법률실증주의에서 저 실증주의라고 하는 말을 좀 주목해 보면 저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실증 가능한 것만 법적으로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이론 분과인데 실증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경험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 법이론으로 다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법적이라든가 어떤 초월적인 법, 고차원적인 법, 조금 어려운 말 들이면은 법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 논의 이런 거는 다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정법만 주 대상으로 하는데 실정법은 그러면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에게 있는 법, 우리에게 주어진 법을 실정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의 이 실정법에 대한 개념 분석만 하고 이 실정법의 어떤 현실의 적용 이런 것만 따지지 이 법이 만들어진 과정이라든가 이 법에 대한 가치 판단, 뭐 정의롭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논외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법률 실증주의. 법의 원천은 강제성이죠. 법률 실증주의에서. 그래서 이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법원을 양산해냈고, 이것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큰 그 선호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차원적인 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있는 법으로서의 실정법적인 법 체계를 완전 무결하다고 간주합니다.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법률 물신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법을 갖다가 거의 신비한 힘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법은, 실정법은 무흠결, 아무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만 하면 되냐? 적용만 하면 된다. 가치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법은 법률의 아주 어떤 전능성을 강조하고 법률의 무흠결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자율적인 가치 판단을 고사시켜버리죠.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선호됐던 법철학적인 입장이 법률 실증주의입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히틀러의 바로 나치즘이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총화 단결의 법적 토대를 제공했던 게 법률 실증주의입니다. 그러면 독일의 법이론이 어디로 옵니까? 일본으로 옵니다. 일본이 수입했거든요. 일본 법은 어디로 왔습니까?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일본 법을 학습을 했습니다. 이식이 된 거죠. 식민지 이식이 됐습니다. 법이론이.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아주 많은 법학자들, 또 법 전공하시는 분들이 법률 실증주의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4년에 5.18 불기소 사건,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했다 사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주장이 나오냐 그러면,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이 법원을 더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법학자인 한스 켈첸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인자가 살인자인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실제로 살인을 해서 살인자이냐, 아니면 법이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살인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법정의 진실하고 진짜 실제적인 사실관계는 신 외에는 사실은 진짜는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의 진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도 실제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을 법이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굉장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한스 켈첸이 대표적인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법률 실증주의의 대두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아이난이라고 하는 한나 아렌트의 저작이 있는데, 1961년도에 이스라엘 법정에서 이루어졌던 전범 칼 루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재판 기록 보고서입니다. 아이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바르티우스라고 하는 자기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는 그냥 운이 나빴다. 히틀러의 통치하에서 자기는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그래요. 자기는 운이 안 좋았다. 나치의 법은 국가의 공식적인 법이었고, 그 법에 따라서 자신은 최대한 성실하게, 칸트도 존경할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아우슈비츠로 유대인들을 이동시켰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고문경찰관 이근한 경감이 있는데, 그분은 그랬죠. 상명하복에 이러한 논리를,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부당한 명령인지를 알면서도 조직을 위해서, 또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언제 많이 일어나냐 그러면 바로 독일의 나치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그리고 군대, 조폭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부당한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을 복종했던 사람은 승진하고 그걸 거부했던 사람들은 승진해서 탈락당하고 불이익을 겪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도 그 아이만의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아렌트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아이만은 사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타자와 공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들이 관측 용어를 쓰면서 관료제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사실상 맡겨진 의무만 충실하게 이행했을 뿐이지 생각하는 능력이라든가 말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무능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악이 얼마나 평범하냐라고 아렌트가 얘기하냐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러한 평범한, 특별한 괴물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악의 어떤 장본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간성의 탄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유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만에게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법률 실증주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독일의 나치즘 얘기도 하면서 악법도 법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 이제 소크라테스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자연법주의자겠습니까? 법률 실증주의자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법률 실증주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악영이 강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연법주의로 한번 가볼까요? 저 자연법주의는 말 그대로 안티고네가 악법에 저항할 때, 포고령에 저항할 때 얘기했던 신의 법입니다. 신에 의한 법이 자연법이죠. 그리고 저것은 법의 원천을 정의해 둡니다. 법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왜 이 법에 복종하는가, 그것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 복종의 정당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본래 이 자연법주의는 어디서부터 등장을 했냐면, 아주 서양 철학을 올라가다 보면은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로고스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강물에 두 번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로도 되게 유명하지만, 우주의 근본 이법으로서의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문자 L로 보통 쓰거든요. 스토아 철학에서도 그대로 보는데, 우주의 근본 이법은 로고스, 저 대문자 로고스가 인간에게는 뭐냐면 로고스, 이성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이성을 따르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의 법이 자연법입니다. 물론 이 자연법 논의도 근대로 넘어오면서 좀 달라지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 자연법주의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정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와 장소에 국한되어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법이라고 한다면, 자연법주의에서 저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 타당한,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든지 모든 법의 존재 이유고 근거가 되고 근본이 되는 그러한 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서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한번 잠깐 쉬고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소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소크라테스는 법률 실증주의자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법률 실증주의자가 아니고
자연법주의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소크라테스는 법률 실증주의자인지 아니면 자연법주의자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5분 쉬고 2부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5분 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